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강의의 주제는 혁신입니다. 혁신을 시행하는 수단으로서의 지식재산을 말씀을 드릴 것이고, 또 하나의 강의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지식재산마저도 혁신의 대상이 된다는 것.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그 행위를 하는 주체가 혁신의 대상을 발굴하고 문제점을 찾고 상황을 읽어서 궁극적으로 새로운 방향의 혁신을 행하는지를 오늘 강의를 통해서 좀 맛을 보시게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식재산과 혁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혁신의 개념부터 한번 보시죠. 혁신이라고 하면 동양 서양에서 다 그 정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혁신은 그 낡은 가죽을 뜯어내고 새로운 것으로 모양을 바꾼다라는 동양적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묵은 풍습이나 관습을 바꾼다, 조직과 방법을 바꿔서 새롭게 한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고, 서양에서는 조셉 슌페터가 이노베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정의했던 것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새로운 제안과 서비스의 제공 또는 기존 제안과 서비스의 개선을 가져오는 아이디어의 이행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와는 뭔가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경쟁력을 찾는 것이 혁신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복잡한 정의보다는 어떤 변화를 우리가 택해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련의 의도적인 과정이다 라고 혁신을 정의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 도대체 혁신과 진화가 뭐가 다르냐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진화도 결국은 자연의 선택이라고는 하지만은 더 나은 쪽이 이기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잖아요. 혁신도 더 나은 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진화는 가장 쉽게 말한다면 적자생존, 가장 잘 적응한 자가 살아남는다. 환경의 변화가 있었고 변화에서 잘 자기 자신을 맞추어서 결국은 살아남는 자가 진화의 승자가 되고, 혼자 살아남아서 자기의 씨를 후대로 남겨서 번성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변했는데 유전 변이를 통해서 혹은 최적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살아남으면 적자생존의 승자가 되고, 적응할 수 있는 유전자가 없다면 죽을 겁니다. 그래서 사망을 하게 되죠. 근데 왜 제가 지금 진화라는 것을 들고 와서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적으로 진화는 자연적인 것이다. 굉장히 자비로운 과정이다. 누구도 죽이지 않고 누구도 힘들게 하지 않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기가 쉽고요. 혁신은 그 대신에 그 반면에 굉장히 급진적이고 의도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인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혁신이라는 것을 정책 업무에서 처음으로 접한 것은 1997년입니다. 우리가 IMF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자산을 내다 팔아서 외화를 확보해서 외국에 진 빚을 갚아야 되는 그 시기의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정책 과정에서 구현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20년 동안 저희들은 혁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가졌어요. 우리 업무를 포기해야 되고, 기득권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업역에 해당하는 것들을 남한테 내줘야 됐고요. 그리고 항상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쥐어짜고 예산을 깎다 보니까 피곤해요. 그래서 혁신 피로감까지 저희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혁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좋다라는 생각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혁신이 진화에 비해서 더 어려운 과정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알래스카의 술록입니다. 카리브라고 불립니다. 몸무게가 300kg예요. 하루에 5kg의 사료를 먹어야 삽니다. 태어나서 3년이 지나면 성체가 되고요. 기대 수명은 8년에서 10년 정도 됩니다. 달리는 속도가 60에서 80km/h, 웬만한 자동차 속도 비슷합니다. 냄새와 소리에 극도로 민감한 동물입니다. 천적의 존재가 감지되면 급격하게 가속해서 도망가요. 그래서 살아남은 동물입니다. 이 동물의 서식지가 알래스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 좀 이상하다는 느낌은 안 드세요? 알래스카에 저 동물이 왜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알래스카에는 저 동물, 이 300kg짜리 이 대형 포유류를 위협할 만한 다른 동물이 별로 없어요. 곰이라면은, 알래스카의 곰이라면은
얘를 쫓아오지 못할 거예요. 아무리 빨리 뛰어도. 그죠? 근데 얘는 필요 없을 정도로 속도가 빠르고 필요 없을 정도로 신경이 예민하고 기민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좋은 거죠. 근데 나쁜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항상 쓸데없이 긴장을 하고 수없이 많은 그 소위 말하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을 몸에 분비하고 살아야 되는 동물이니까 굉장히 빨리 죽어요. 8년에서 10년이면 일반적인 다른 사슴류보다 굉장히 빨리 죽는 거고요. 대형 포유류의 기대 수명과도 많이 처지는 정도로 빨리 죽는 겁니다. 이게 과연 좋은 건가요? 이 동물은 왜 이렇게 진화를 했을까요? 제가 지금 여기서 뭘 보여드리는 거냐면 진화는 자기의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술록이라는 동물이 머리가 있어서 정말 좋은 방향으로 진화를 하고 싶었다면 좀 더 장수하고 편하게 살고 그리고 환경에서 좀 여유롭게 지낼 수 있는 동물로 진화를 하고 싶었을 텐데 자연은 그런 여지를 주지 않고 이 술록이라는 동물을 굉장히 빨리 커서 빨리 죽는 동물로 만들었습니다. 술록 중에서 좀 오래 버틸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진 동물들은 진작에 옛날에 곰이 아니라 더 위험한 포유류들이 천적으로 있었을 당시에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자연의 선택은 이렇게 개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체 또는 종족의 생존을 위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변화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유팩을 제가 들고 왔는데요. 그 12,000년 전에 마지막 빙하기가 있습니다. 빙하기가 지날 무렵에 지구의 중위도 지역은요 대단히 온화하고 물이 많았어요. 그래서 과일, 초식동물들이 번성하니까 거기에 사는 인류도 거기에 맞춰서 편안하게 먹거리를 구하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직기후가 변하기 시작해요. 즉 스텝 기후가 오면서 건조해지고 긴 나무가 사라지고 짧은 키에 풀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풀을 우리는 못 먹어요. 왜냐하면 그 풀은 셀룰로이드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화시킬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그 나무나 이런 것들을 원천으로 해서 존재했던 식생이 사라지고 상당수의 인류가 살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해야 됐습니다. 이주하지 않고 그 지역에 남아있던 인류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에 짧은 풀을 먹어도 소화시키고 살 수 있는 동물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소와 같은 동물들, 여러 개의 위를 가진 동물들은 계속 그 소화를 되풀이함으로써 그런 거친 풀까지 소화를 해서 먹고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인류들은 그러한 동물들을 수렵으로 잡아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부족하잖아요. 소가 자라는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사료를 먹이고 또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으로 순식간에 키우는 소와는 달라요. 그러니까 인류가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충분치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인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소가 자기 새끼에게 먹이는 우유에 주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그 우유를 받아서 먹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진화가 아니라 이노베이션에 해당해요. 혁신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걸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몸속에 그런 유전자가 없는 사람도 있었죠. 그 사람들은 결국 먹고도 배탈이 나서 토하고 못 먹고 결국은 굶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 지역에 남아있는 인류들의 한 7, 80% 정도는 우유를 소화할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우리 쪽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때 우유가 그렇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동양인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소화효소가 서양처럼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혁신을 했는데 혁신이 불발되고 진화의 흐름에서 도태되어간 인류도 있다. 이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진화에 대해서 자연이 주체고 장기에 걸쳐서 온화하게 이루어진다, 자연스러운 변화다 라고 생각을 하고 혁신은 무리하는 거다, 변화를 주는 행위다 라고 하지만 진화의 결과는 계량살상입니다. 적응하지 못한 자는 다 죽어요. 후손도 못 남겨요. 하지만 혁신은 그와 달리 스스로가 승리할지 여부를 노력을 통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변화할 수 있는 의지를 갖춘 집단에는 혁신이 더 자비로운 변화가 되는 것이고 혁신의 주체는 자연이 아니고 바로 변화하고자 하는 대상 자체입니다. 진화는 주체는 자연이고 진화 당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혁신이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결정 요소이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길에 해당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지재권이 도대체 뭔가?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환경이 변하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아이디어를 찾아야 되고 환경을 읽어야 되죠. 꼭 필요한 것은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입니다. 혁신의 출발점은 바로 이런 창의적 아이디어입니다. 그 아이디어가 있었을 때 남들이 무작정 베껴도 놔둔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이디어로서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의미의 혁신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혁신이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만든 제도가 바로 지식재산이라는 제도입니다. 그 지재권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인간이 그래서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창의적이고 새로운 방법이나 아이디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창의적이고 새로워야 돼요. 배타적인 사용권을 인정해 주는 게 지재권의 가장 일반적인 정의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특허법에서도 신규성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고 진보성이 있는데 신규성은 새로워야 된다는 뜻이고요. 진보성은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것을 내가 만들어낸 걸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춘 것에 대해서는 인류사회가 법적으로 보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지재권의 분류입니다. 등록을 하는 걸 기준으로 할 수 있어요. 많은 지재권들이 국가기관에 등록을 하면서 보호를 받는데 거기에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 산업재산권입니다. 산업재산권 안에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라는 것들이 있고 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보호받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저작권이에요. 여러분 저기 소설책이나 음악이라든가 등록 안 하더라도 국제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산업재산권이나 저작권이나 똑같은 요소가 하나 있는데 바로 공개를 하는 거예요. 즉 이 지식을 남하고 공유하는 거죠. 공유는 하는데 보호는 받는 게 산재권과 저작권이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는 등록도 안 하고 공개도 안 했는데도 보호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영업비밀입니다. 영업비밀은 성격상 산업재산권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인데 그것을 자기 금고에 넣어두고 자기만 쓰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 코카콜라의 배합비율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데 어떻게 보호하죠? 등록도 안 하고 공개도 안 하는데 저게 저 사람 건지 누가 알아요? 예, 민법상의 절도에 대한 법리로 보호를 합니다. 내 금고를 누가 몰래 열고 나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내 물건을 가져갔을 때 그건 범죄잖아요. 영업비밀도 그런 식으로 감춰놓은 것을 그 침입해서 파손하거나 빼가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 그것을 범죄를 함으로써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재권이란 것은 사실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집이라든가 어떤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소유권을 얘기하기가 좋은데 이 눈에 안 보이는 지재권에 대해서도 과연 우리 국민들의 조상들이 인식이 있었을까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박가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일제시대인데요. 그때 1915년에 박승직 상점이란 가게에서 화장품을 만들고 거기에 자기 성을 따서 박가분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일본의 제도를 따라서 상표 등록도 했습니다. 이 상표 등록을 바탕으로 박가분을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팔아서 번 돈으로 만들어진 기업이 오늘날의 두산그룹이에요. 근데 우리 국민들의 그 지재권에 대한 인식을 보는 방법이 바로 이 사례인데요. 밑에 보세요. 촌가분이라고 써 있어요. 그죠? 이게 박가분이 인기를 끌자 바로 나온 상품입니다. 잘 보세요. 한자로 보면 촌자하고 박자하고 점 2개 차이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나 사람들이 보기엔 다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때도 지재권 중에 하나인 디자인권이죠. 이건. 이 디자인권에 대한 인식을 국민들이 하고 있었고 그것을 침해하는 것이 돈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우리 국민들은 우리 민족 자체가 이러한 지재권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국민이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재권의 대표적인 것이 특허인데요. 특허는 영어로 패턴트라고 합니다. 근데 페이턴트의 어원은 라틴어로 파텐스라고 합니다. 파텐스는 뭐냐? 라틴어 뜻이 오픈드, 열어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 영국에서 특허를 줄 때 왕이 서명한 면장을 이렇게 열어서 보여줬어요. 자, 이런 내용으로 나는 이 사람한테 허락을 줬으니
이 사람만 이걸 할 수 있어요 라고 공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특허의 의미는 공개된 지식입니다. 공개는 됐는데 이 사람만 쓸 수 있는 게 특허예요. 그래서 이 특허 중에 가장 먼저 있었던 특허가 뭐냐면 1331년에 영국의 왕이 벨기에의 그 직물기술자에게 다생무늬 직물에 대한 특허를 부여한 케이스가 세계 최초의 특허입니다. 이걸 왜 줬을까요? 왜 이 사람만 자생무늬 직물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 유럽에서 영국은 가장 낙후된 나라였습니다. 감자밖에 키울 수 있는 게 없는 나라예요. 지금도 영국 감자가 맛있기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나라에도 공업을 발전시키고 싶은데 그 당시엔 직물기술이라는 것이 최첨단 기술이었고 거기에 대한 선진기술 영국은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벨기에 기술자에게 특허를 주면서 영국으로 초대한 거죠. 그렇게 해서 특허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특허 중에서 여러 가지 법적 뒷받침을 받기 시작하는데, 최초로 특허법이 제정된 것은 1474년에 이탈리아의 베니스입니다. 그 당시에 특허 출원서가 바로 갈릴레오의 특허 출원서예요. 워터펌프에 대한 겁니다. 물펌프요. 이때 특허 출원서는 이렇게 내라라는 정부의 요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편지를 그 이탈리아 베니스의 지도자에게 보낸 거예요. 그 편지가 이제 오늘날 본다면 특허 출원서인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양수기에 대한 아이디어는 제 재산입니다. 남들이 이것을 만들거나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개조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저한테만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남들이 이걸 어기면은 벌금을 물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준다면 저는 이 아이디어를 이렇게 공개를 하고 또 공익을 위해서 앞으로 새로운 발명도 하겠습니다. 바로 이 갈릴레오의 편지가 현재 특허제도의 모든 본질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 사용권을 준다면 그 권리를 받은 사람은 그 대가로서 그 아이디어를 공개해서 유사한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해줘야 되고 또 더더욱 발전된 기술을 개발한다. 이게 바로 특허제도의 존재의 의의이자 지금 현재 특허제도의 근간이 되는 문서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초로 현대적인 특허법이 만들어진 것은 영국의 전매조례고 이것은 1624년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영국이 세계 최초로 근도제금 특허 제도를 도입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특허 제도가 1차 산업혁명의 촉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차 산업혁명은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증기 터빈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이 증기 터빈에 대한 기술을 세계 최초로 특허로 보호해 준 게 영국입니다. 유럽 전체에서 수없이 많은 발명이 있었지만 그 발명을 권리로 보호해 준 건 영국이 처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증기기관과 관련된 어떤 크랭크 축이나 여러 가지 에너지의 전달 장치와 같은 수없이 많은 증기기관을 상업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한 기계와 기술들이 영국으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러한 기술의 총화와 협력을 통해서 1차 산업혁명을 일으키게 되고 그 결과가 1769년에 영국의 와트의 증기기관 특허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영국은 소위 말하는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만들었고 영국의 산업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근데 2차 산업혁명은 다르게 이루어졌느냐? 그것도 굉장히 비슷해요. 1차가 증기기관을 통한 기계화의 혁명이었다면 2차 산업혁명은 아시는 것처럼 매스 프로덕션, 소위 말하는 전기에너지를 이용한 대량 생산 혁명입니다. 그게 일어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미국이 1790년에 세계 두 번째 특허를 도입하고 1836년에는 특허 심사 제도를 만들었어요. 재미있는 것이 미국에서는 원래 미국의 헌법에 특허의 보호를 늘려다가 안 넣었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직접 특허 심사를 한 사례도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1865년부터는 링컨 대통령이 변리사였는데 이 사람이 제1차 프로페이턴트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를 내주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 에너지 관련된 기술들이 전부 다 보호를 받기 위해서 미국으로 몰려들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에서 창업했던 기업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GE라든가 GM이라든가 포드라든가
다들 수없이 많은 전기에너지와 관련된 대량생산 기술을 보유한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은 2차 산업혁명의 모든 기술들이 집약되는 곳이 되었고 산업혁명의 성과물을 독식하게 됩니다. 3차 산업혁명이 달랐느냐? 똑같았어요. 1969년을 저희가 3차 산업혁명의 시작점으로 생각을 하고 특징을 IT혁명으로 보고 있어요. 이 IT 분야의 기술에 대해서 세계 최초로 특허를 준 나라가 또 미국입니다. 이때는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컴퓨터 관련된 발명 특허를 판결을 통해서 인정해 준 거예요,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IT 분야의 기술을 전 세계에서 모아올 수 있었고 이 시기에 미국에서 IT 기술들이 급속하게 발전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미국이 3차 산업혁명을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기라고 해요. 빅데이터, AI, IoT, 초연결의 시대, 6G, 수없이 많은 새로운 기술들이 그간 흩어져 있던 정보와 지식을 모으고 있고요. 또 과거에는 소위 말하는 축적형 기술을 통해서 제조업이 발전을 해왔는데 이제는 축적이 아니라 점프를 하는 방식으로 기술이 발전하게 됐습니다. 누가 21세기에 세계 산업을 지배할지 아무도 모르는 시기가 온 거예요. 문제는 뭐냐? 과거에 있었던 기술과 너무 성격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 새로운 기술들을 1차, 2차, 3차 산업혁명 때 기술을 보호했던 방식 가지고는 보호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온 기술보호 장치 중에는 디자인에 대한 보호가 있어요. 근데 디자인에 대한 보호는 물체를 전제로 해요. 손에 잡히는 텐저블한 물체가 있어야 그 물체의 모양을 가지고 디자인을 지재권을 줄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 나오는 물건들이 과연 모양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몰라도 이렇게 빛을 뿌리는 장치가 있는 조그만 작은 장치인데 이 장치에서 뿌리는 빛의 방향에 손이 가요. 그럼 이 장치에서는 테이블 위에 키보드를 투사합니다. 그 키보드를 치면 이 손의 움직임을 스캔해가지고 이 장치가 읽어서 컴퓨터로 보낸다. 이 경우에는 사실은 키보드가 있기는 있는데 안 보여요. 왜냐하면 빛으로 주사된 것에 불과한 거지 물체에 구현된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에 과거에는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줄 수가 없었어요.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플랫폼 기술들 대부분이 없던 기술이 아닌데 그 하나로 모으는 기술이고 빅데이터와 관련된 것들, AI와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다 벌써 수십 년 된 아이디어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긁어 모았을 때 과연 거기에다가 새로운 지적권을 줄 것이냐 여부가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변혁되고 융합되는 시기의 기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호장치를 줘야 그 기술들이 특정 국가로 모여서 과거 1, 2, 3차 산업혁명의 영광을 재현할지가 지금 많은 나라들이 생각하는 경제패권을 둘러싼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지재권의 불모지였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1881년에 고종임금한테 지석영 선생이 상소를 합니다. 새로운 기계를 만들거나 발명한 자에게 전매권을 주고 서적제자나 이런 분한테는 출판권을 줘가지고 과학기술을 진행시키자. 결국 지재권에 대한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이미 고종 임금이 있던 조선 말기에 제안을 했는데 당시에 조선의 국가를 운영하던 위정자들 혹은 공무원들은 이런 아이디어를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 상소가 묵살당하고 결국에는 일본이 한국을 통합한 이후에 1908년에 통감부에 특허국이 설치되면서 한국의 특허제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에 이식시킨 이 서구식 특허가 계속 발전을 해서 나중에 일본이 사라진 이후에 1977년에 특허청이 개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특허 역사는 굉장히 짧아요. 짧기는 한데 보시는 것처럼 1977년 당시와 비교할 때 최근에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특허의 부국입니다. 연간 특허 출원 건수가 50만 건을 넘어선 지가 벌써 4년째예요. 그리고 특허 출원량으로 보면 세계 4위예요. 인구로 나눠보면 세계 1위예요. 그리고 국제 특허 출원도 세계 5위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글로벌 소사이어티 한국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한국어로 특허를 내도 국제 특허로 인정을 해줘요.
우리가 IP5라고 해서 지식재산 상임이사국으로도 등재되어 있어서 세계의 특허 정책을 선도하는 데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특허 심사 서비스와 같은 행정체계도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 그것을 이행하는 공무원들의 수준도 대단히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국의 지재권, 이 지식재산 행정에 대한 관심들이 전 세계적으로 되게 많아서 중동 국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력과 그리고 우리 시스템, 우리 법제까지 수출을 하고 있고요. 또 좀 더 가난한 나라들에는 우리가 우리 특허 제도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원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특허 제도에 관심을 가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 IP5라고 써 있는데 이 5개 나라가 어디냐? 유럽, 미국, 중국, 일본, 한국입니다. 뭔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한때 제국주의 경쟁에 참여했던 나라입니다. 중국은 워낙 그 정근대적인 봉건사회에서 깊게 매몰이 돼 있었기 때문에 성공을 못했다고 하지만 역시 패권 국가고요. 일본은 한국을 지배하고 동아시아를 지배하고 그리고 세계를 경략하려고 했던 제국주의 국가고요. 미국과 유럽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러니까 세계에 새롭게 성장하는 나라들이 보기에 자기들이 가져다 쓰기 좋은 특허는 한국 특허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또 심지어는 그런 특허를 잘 이양도 안 해줍니다. 이렇게 성장했던 한국의 특허 제도가 최근에 와서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서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저기 특허청장 할 때인데 2019년에 특허 200만 호 등록을 했고요. 디자인 100만 호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이걸 그 당시 그 전 대통령을 모시고 특허 서명식까지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고 나서 나오다가 이제 선배들한테 특허청장이 서명하면 되지 그걸 왜 대통령한테 서명하게 하느냐라는 욕까지 먹었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그때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수출 규제를 한 겁니다. 일본이 만들 수 있는 물건을 한국에 수출을 안 하겠다. 그러니 니네 죽든 말든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일본의 기술 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시기에 이 2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가 특허 제도를 본격적으로 가져가기 시작한 지 50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겨우 100만 원을 했는데 그 뒤에 딱 9년 만에 200만 원가 들어온 거예요. 기술 발전의 속도가 이렇게 엑스포넨셜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한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만약 우리한테 기술이 없는데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한테 그 기술을 무기로 전쟁을 건다면 우리는 기술 개발하면 된다. 우리한테 그만한 저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특허 200만 호의 의미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통령이 직접 서명까지 했던 겁니다. 그때 대통령이 했던 말들을 보면은 얼마나 이 특허 제도를 국가 발전의 중요한 전략으로 보는지가 보여요. 예를 들어서 연구 개발을 할 때 기존의 특허를 회피하거나 특허 분쟁할 수 있게 도와주고 특허 출원을 통해서 또 우리 기술은 보호하자.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허가 제대로 평가받고 보호하도록 하고 또 그 특허만 있다면 그것으로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사업할 수 있게 해주자. 특허를 가진 자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도 해외에서 특허를 내서 다른 나라에서도 보호받을 수도 있도록 나라가 지원해라.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전 대통령이 말을 하십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지재권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를 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에 경제학에서 생산함수라고 말할 때는 Y는 FKL, 자본과 노동의 함수다. GDP가 Y예요. GDP를 결정하는 것은 노동과 자본이라고 봤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설명이 안 되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한 20, 30년 전부터 경제학에서 생산함수의 모양이 바뀌었어요. 바로 뭐냐? Y는 FKL 곱하기 E. 이 E가 뭐냐면 기술과 지식과 같은 여러 가지 생산의 효율성을 결정하는 변수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비가 되면서 질적 노동력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바로 이 질적 노동력이 교육이 되고 특허가 되고 사회적인 어떤 인프라가 되는 겁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의 GDP가 1700년대, 1000년부터 1750년까지 보면 거의 평평해요. 왜 그럴까요? 이 시기에는 소위 멜더스의 인구론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식량을 만들면 그걸 다 먹어치울 만큼 애들을 낳아서 그래요. 근데 그것이 깨지는 시기가 1750년대입니다. 과학기술혁명이 시작되면서 인간이 드디어 자기가 먹고 남는 잉여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 시기부터 퍼캐피타 실질 GDP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올라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유일한 변수가 바로 기술 진보인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본이 풍부한가요? 노동이 풍부한가요? 노동력은 고령화되고 있고 학력은 높지만 비싸요. 우리 노동력은 경쟁력 없습니다. 그럼 우리 자본이 풍부한가요? 자본은 한국이나 전 세계가 다 풍부하지만 최근에 글로벌 금융 어떤 분야의 시각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금융시장이 어려워지면 우리는 힘들어진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자본 부국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 남아있는 것은 높은 R&D 투자, 고학력과 같은 이 섹터가 우리가 유일하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그림은 빨간색은 특허 출원 건수고요. 초록색은 GDP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GDP와 그리고 특허 출원 건수가 정의 상관관계를 항상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2011년에 MPRA 페이퍼에 의하면 특허 건수가 1% 증가하면 1인당 GDP가 0.65% 늘어난다고 돼 있고, 특허의 설명력이 R&D 투자보다 훨씬 더 GDP의 성장을 볼 때 더 설명이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특허의 질이 좋으면 나라가 더 빨리 발전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국가 경제 차원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이는 것처럼 기업에서도 보여요. 1975년에 기업의 가치를 정하는 것은 땅의 넓이, 공장의 크기, 가지고 있는 차, 배, 그리고 가지고 있는 광산의 크기, 이런 것들이었어요. 소위 유형자산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런가요? 1975년에는 S&P 500 기업들 중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유형자산의 비중이 83%였지만 2015년으로 가면 그것이 16%로 줄어들고 나머지는 다 무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의 대부분은 특허나 감춰놓고 있는 영업비밀과 같은 지재권이에요.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가 멀게만 알았던 이러한 지식재산이 일자리를 만드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미국은 18%, 유럽은 30% 정도 되고요. 한국도 미국과 비슷한 정도의 일자리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지재권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이론도 모양을 바꿔서 지금은 소위 엔다지너스 그로스 티어리라고 해서 노동력과 자본이 아니라 지식과 기술이 축적될수록 생산성이 개선돼서 성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정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17년에 윌리엄 번스타인이 쓴 책이 있어요. The Birth of Plenty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 인류의 진보를 이끈 4가지 요소를 말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한 것이 바로 재산권이에요. 재산권과 합리주의, 자본시장이 있어서 금융을 끌어들여야 되고 수송과 통신이 발달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재산권을 우리는 지금도 부동산이나 동산으로 생각을 하지 지재권을 생각을 하지 않지만, 영국과 같은 나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재권을 재산권으로 인정을 했어요. 재산권으로 지재권이 인정이 되니까 그것을 보호하려고 하고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고 투자를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혁신 기술들이 적시에 산업활동에 들어와서 나라가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 물량 투입으로 성장을 했던 시기엔 지재권이야 뭐 그냥 베끼면 되는 거로 생각했던 것이 맞지만,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전 세계의 기술을 리드하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지식 재산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지 않으면 국가 발전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아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재권은 4차 산업혁명기에 굉장히 중요한 성장 요소입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을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가 세계 거의 수익권에 달하는 다국적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우버라든가 에어비앤비와 같은 그런 소위 말하는 플랫폼 기업들도 성장을 했어요. 이 기업들이 10년, 20년 전에는 자본금 5천만 원, 1억 원짜리 기업에 불과했던 것이에요. 이렇게 빠른 속도가 가능한 것이 왜가 있느냐? 바로 지재권을 담보로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을 이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특허를 출원했는데 바로 등록된 스타트업 기업이 거절된 스타트업에 비해서 5년 뒤에 고용이 50% 이상, 매출은 80% 더 늘더라라는 통계가 있고요.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 안가지형 기업보다 성장 가능성이 35배가 높습니다. 또 창업 1년 안에 상표권을 등록하면은 등록하지 않은 기업보다 5배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린 소위 혁신을 이끌고 가는 지재권의 어떤 역할인데요. 자, 지재권을 그럼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지재권을 자신의 아이디어를 특허를 내고 보호받으면서 성장하는 것 정도까지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다른 방법의 활용을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한 가지 얘기인데요. 1980년대에 서울의 강남에 특허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특허청에 그 사무소가 강남의 어떤 빌딩을 빌려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특허청을 운영하는 분들한테 그 건물주가 찾아와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건물을 비워주세요.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맨날 그 특허 출원서, 특허 문서들을 거기 쌓아놓고 있는 바람에 너무 무거워서 건물이 무너질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건물주분을 달래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특허 문서의 전산화를 시작해요. 소위 말하는 PDF 파일로 전부 특허 문서를 바꾸는 거예요. 그 작업을 80년대에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가 특허 문서의 건수가 너무 많은 데다가 특허 한 건 한 건이 작게는 몇 장짜리 노트에 불과하지만 큰 것은 몇백 페이지짜리 책이에요. 그런 것들이 수십만 건이 쌓여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무게를 가진 문서입니다. 이걸 오프라인으로 가지고 있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돼서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기에 특허 문서의 정보화를 시작한 나라가 됩니다. 다행히 그 당시에 IT 혁명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근데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그걸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가지고는 제가 특허청장 할 때는 약 4억 5천만 건이 됐는데 지금은 5억 건 정도 될 거예요. 5억 건 정도의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특허 문서가 전 세계에 있는데 그게 다 전산화가 끝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5억 건이라면 그렇게 쉽게 만져보기 어려운 빅데이터 아닌가요? 이 빅데이터는 단순한 빅데이터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분량의 지식과 기술적 아이디어를 집약한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빅데이터를 분석한다면 기술 트렌드를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계속 특정한 방향으로 특허를 내고 있다면 그건 그쪽에 돈을 버는 길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게다가 특허 문서는 공짜가 아니에요. 내기 위해서 자기가 돈을 내고 매년 특허 유지를 해서 돈을 내야 되는데 그런 문서를 그냥 그렇게 가볍게 가져갈 수는 없는 거죠. 또 그런 트렌드를 활용한다면 앞으로 어떤 쪽으로 R&D를 해야 될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가 차원에서 본다면은 국가가 산업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기술들이 트렌드를 이루는지를 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진단을 해서 우리가 그 분야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분석한다면은 첫째는 위기를 알 수 있고요. 우리가 기술이 없으면 위기죠. 두 번째는 아무도 못 가진 기술이 뭔지를 또 알 수 있어요. 특허의 빈틈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분석한다면 그 다음 단계로 정부가 어떤 R&D를 해야 되는지, 대학은 어떤 R&D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즉 국가의 R&D 전략이 나와요. 산업정책이 거기서 나올 수가 있어요. 또 기업은 기업대로 기업의 투자 전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 보면 흔하게 보였던 것이 LG나 삼성 같은 기업의 기술 임원들이 특허청에 와서 특허 문서들을 뒤지고 많이 있었어요. 지금 와서 그런 것은 안 합니다만 그처럼 이런 특허 빅데이터들을 활용할 길이 산업이나 기업에 존재를 하고요. R&D 차원에서 본다면은 특허 분석을 통해서 어떤 R&D를 해야 될지 알 수 있는 데다가 만약 내가 연구개발을 하고 싶은데 내가 연구개발한 결과물이 이미 다른 사람의 특허라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 R&D 필요합니까? 그 쓸모없는 거죠. 사실은 이런 R&D 하면 안 돼요. 근데 과거에 보면 특정 부처가 수조의 R&D를 하는데 그 R&D의 80%가 연구개발이 끝난 뒤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웃기지 않은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한 것이 연구개발을 하기 전에 특허 분석부터 하자라는 것을 우리가 IP R&D라고 부릅니다. 이 IP R&D를 통해서 R&D를 할지 말지를 최초 결정을 하고요. 우리한테 꼭 개발이 필요한 기술인데 남들이 특허를 가지고 있다면 어떡할까요? 그때는 그 상대방의 특허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그걸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R&D 안 하고 혹은 그 사람의 특허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R&D의 방법을 달리해서 다른 기술을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또 꼭 필요한 기술인데 A라는 기술이 C로 넘어가기 위해서 B가 필요한데 비어 있다고 한다면
그 비부분을 선점하게 한 전략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적확하고 시의적절한 R&D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의 사례인데요. 사실은 이게 2020년에 했던 분석입니다. 벌써 2년이 지난 건데 그때 제가 특허청 직원들한테 줬던 숙제였어요. 그 당시에 한국의 디스플레이 산업은 세계 수익권 산업이에요. 그때 OLED의 98%를 한국이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근데 제가 줬던 숙제는 이거였어요. 5년 뒤에도 한국의 디스플레이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바로 이 디스플레이 분야의 특허를, 전 세계의 그 특허를 다 긁어 모아서 분석하는 작업을 한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키워드 분석을 했더니 가장 트렌드는 OLED가 아니더라. 이미 OLED는 성숙산업이 되어버렸더라. 마이크로 LED라든가 퀀텀 닷과 같은 기술들이 새로운 디스플레이 분야의 키워드로 등장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쪽 분야에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어요. 들여다봤더니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외국 기업들은 바로 이 마이크로 LED 분야에 신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합종연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M&A도 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디스플레이 분야의 세계 선도 국가라고 하는데 마이크로 LED 분야의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세계 한 3, 4위?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단을 한 것이 이 마이크로 LED 분야에서 뭐라도 해서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특허에 굉장히 재미있는 통계가 나오는데 한국과 중국을 비교했을 때 특허 출원량에서 추월을 당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5년이 지나면 시장을 뺏겨요. 조선산업이 그렇게 뺏겼어요. LCD가 딱 그렇게 뺏겼어요. OLED도 올해가 되면 생산 능력에서 중국을 추월하는 것으로 판단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정확히 지금 22년인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가 되면 중국이 우리를 추월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를 듣고 있었으니까 대체로 맞는 통계겠죠. 그렇다면은 이 디스플레이 분야의 신기술을 우리가 선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한 것이 마이크로 LED 분야에 우리가 못 가진 기술들 중에서 외국도 안 가진 것들이 뭔지를 따져서 새로운 R&D 과제들을 만들고 또 이 분야의 전후방 산업들에 대해서 어떤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지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제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정책 제안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특허를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걸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특허의 또 하나의 중요한 용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역할이 다릅니다. 경제를 지탱하는데 경제가 해외로 뻗어나가고 크게 성장하는 시기에는 대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어느 나라나 그래요. 근데 경제가 위축되거나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대기업마저도 먹여 살리는 것은 뭐냐면 내수시장이에요. 그리고 내수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사실은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어떤 경우든 중소기업을 건강하게 유지시키고 발전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이 살아남게 할지에 대해서도 답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대기업들은 많은 도구가 있거든요. 법적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돈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중소기업이 가진 기술을 탈취하기도 쉽고 중소기업을 밟아서 자기가 인수하기도 쉽습니다. 그런 중소기업들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하는 데 등장하는 것이 바로 특허예요. 중소기업이 강한 특허를 가진다면 대기업과 싸울 수가 있습니다. 아웃도어 분야의 H사라고 하는데 이 회사가 여러 가지 디자인의 제품을 만들면 대기업들이 다 베껴요, 자꾸. 그러니까 2017년에 소송을 해가지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이겼어요. 캠핑 의자였는데 이 사람 얘기가 뭐였냐면 우리가 소송을 해가지고 이기는 것이 쉽다고 생각 안 했지만 그나마 특허 등록이라도 해서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처럼 중소기업의 대항력을 키워주는 것이 지재권이다. 이거마저 없다면 자금력에서 밀리는 중소기업, 시장 지배력에서 밀리는 중소기업은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돈이에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돈이 없으면 뭘 할까요? 여러분, 보통 IR을 해요. 자기 기술이나 자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자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을 믿고 돈을 줘야 공장을 만들고 사람을 고용해서 물건을 생산해서 팔아서 성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을 어떻게 줘요? 아무나 주나요? 그 사람이 가진 아이디어가 확실하게 그 사람의 것이어야 돈을 주기가 쉽잖아요.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지재권이에요. 우수한 지재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기 쉽게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가능한 토대가 바로 지재권이라고 하는 권리라는 거죠. 물론 이 권리가 잘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을 제가 좀 이따 말씀 한번 드릴게요. 그 또 하나는 특허권도 개인의 재산이잖아요. 근데 이 개인의 재산을 제대로 보호를 안 해준다는 것은 남이 탈취할 수 있게 만드는 거고, 그것은 사실은 무법천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가진 기술을 보호해 주는 것이 사실상 공정경제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한 가지 사례 더 보여드리면, 그 기술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알루미늄 있잖아요. 알루미늄을 그냥 그 공기 중에 노출시키면요, 녹슬어요. 산화돼요. 그럼 못 써요. 그래서 그 알루미늄을 산화되지 않게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아노다이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AAO가 뭐냐면 아노다이즈드 알루미늄 옥사이드, 산화 알루미늄 아노다이징 테크닉이라고 그러는데, 이 기술은 100년도 넘은 기술이에요. 간단해요. 알루미늄을 황산에 집어넣고요, 전선을 2개 연결해가지고 전기를 통과시키면 그 전기가 통과되면서 이게 산화돼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만질만질한 표면을 가진 금속이 만들어지고, 이 금속은 여러 곳에 쓰이는 금속이 됩니다. 근데 알루미늄은 철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월성이 많은 금속이잖아요. 전기도 잘 통하고 또 가볍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도 장부로 많이 쓰였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아노다이징이라는 기술이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이 산화하는 과정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구멍이 생겨요. 결정이 이렇게 쭉 자라면서 구멍이 생겨버리는데, 이 구멍이 있는 채로 반도체 장비를 만들었더니 이 플라즈마 이 기포 안에서 여러 가지 미세 물질들이 이 구멍에 흡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장비가 좀 지나면 고장나 버려요. 못 쓰게 돼요. 그래서 연간 불량의 10%가 이걸로 발생하고, 손실이 한 1조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30년 이상 된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특허를 활용해야 되겠다는 거였죠. 이 기술을 가진 기업이 그 당시에 이제 특허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구멍을 없앨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방법이 없으니까 온 거예요. 그때 이제 나왔던 것이 크로스 체크예요. 그래, 반도체 분야에는 이런 기술이 없는데 딴 데 보자 라고 뒤지다 보니까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자동차 강판에서 나왔어요. 자동차 강판도 알루미늄을 쓰거든요. 근데 알루미늄이 매질매질하지 못하면은 때가 탈 거 아니에요. 때가 타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일찌감치 개발한 기술이 뭐냐면 바로 이 구멍을 갈아버리는 기술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을 자동차 강판과 전자제품에 있던 기술들이 이미 그쪽에선 특허가 나 있었지만 이쪽에선 특허가 없었기 때문에 가져와서 특허를 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독자적으로 이 아노다이징 장비에 문제점이 없는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기 시작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자랐는데 여기에 구멍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유용한 이게 전자 부품이 될 수 있어요. 소재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가 안 통해요. 열도 안 통해요. 가벼워요. 투명해요. 그래서 알루미늄 기판에서 이 부분만 잘라내가지고 이것을 새로운 소재로 해서 화장품이나 아니면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쓰기 위한 노력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특허를 유효하게 활용해서 기술을 개발할 경우에 쉽게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노력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제목이 지재권이 기업 성장의 초월자산이라고 제가 여기다 써놨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요. 그럼 우리 지재권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이제 별로 많이 안 남아서 제가 간단히 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만, 제가 특허 청장으로 있을 때 이제 여러 사람들과 논의를 하면서 정리했던 내용이에요. 자, 이제 모든 프로세스는 다차원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 프로세스는 바로 지재권입니다. 그 지재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산업을 들여다봤을 때 지금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시장에서 어떤 수요가 발생하면 그 수요에 따라서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생깁니다. 근데 시장의 수요를 읽어야 되잖아요. 그 읽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특허권 등을 활용하면 새로운 시장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더라. 둘째로, 그렇게 해서 신기술이 나왔으면 기술이 나왔으니까 그 기술을 보호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술을 보호해 주는 정부의 행정체계는 대단히 미흡하더라. 그리고 지재권이 나왔다면 이 특허와 같은 지재권은 그 자체로서는 돈이 안 되잖아요. 이것을 평가하고 그리고 보호하고 그리고 거래하고
은행에서 그걸 담보로 돈을 빌리고 또 대학에서 개발한 기술을 특허를 통해서 민간에 이전하고 해야 되는데 이쪽 분야도 형식에 그치고 있어서 시장이 없더라 사실상. 그리고 이 지재권 기반의 제품과 서비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해외 시장 진출을 못하더라. 해외 특허를 확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시장에 나갔다가는 거꾸로 내 특허를 가지고 남한테 공격을 당하는 일까지 생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재권 선진국 치고는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그런 진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 R&D, 여러분들께서 R&D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R&D 투자 규모가 세계 5위였어요. 이게 지금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GDP 대비해서는 세계 2위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공적 R&D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지재권에 대한 사용료가 얼마냐? 사용료 비중이 OECD 31개국 중에 22위에 불과했어요. R&D는 많이 만들었는데 쓸모없는 R&D가 된 거죠. 또 지재권이 그렇게 많은데도 해외 지재권을 쓰고 돈을 지불하는 게 우리 지재권을 해외에 빌려주고 돈을 받아오는 것보다 훨씬 많아서 계속 적자를 유지하고 있더라. 또 지재권을 그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중소기업들은 특허를 침해당하면 소송을 안 하는 사람들이 한 50%가 돼요. 왜냐? 소송을 해서 이겨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냅두는 게 더 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허를 보호를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다. 우리나라 보호 순위가 2020년에 IMD 기준으로 63개국 중 38위. 특허를 침해당했을 때 손해배상액의 중간값이 미국의 100분의 1이었어요. 우리 특허가 미국의 10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이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커도 감안해도 미국이 우리의 9배의 손해배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재권 보호가 되지 않는 거죠. 또 정부의 특허 행정체계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와 있긴 한데 너무 특허량에 비해서 사람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허 처리 기간이 늘어나고 한 건당 투입 시간이 적어지다 보니까 특허의 질이 떨어져요. 질이 떨어지는 특허는 결국은 국민의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재판했을 때 져가지고 특허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또 중소벤처기업들은 특허를 가지고 초기에 자금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IP 담보대출의 규모가 중국에 비해서 17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지재권을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고 모든 담보대출이 다 부동산 담보대출이었던 거죠. 그리고 서비스 분야도 대단히 영세해서 지재권을 키워서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더라라는 거죠. 또 하나, 수출을 하는데 중소기업이 해외 수출할 때 자기 아이디어나 디자인에 대해서 해외에 특허를 출원하는 비율이 대기업의 8분의 1, 9분의 1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나가서 특허 분쟁이 붙으면 무조건 집니다. 그러고 돌아오는 보호받지 못하는 수출을 하고 있었어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그 국가 아이디어, 소위 말하는 K 아이덴티티의 문제인데 많은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모방을 당하는데 그걸 몰라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무무소라는 기업은요, 중동이나 이런 데 있는 기업인데 사실은 중국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 마케팅을 어떻게 했냐면 한복을 입고 마케팅을 했어요. 보세요. 한복을 입었죠? 그리고 한국 음악을 틀어놓고 해요. 그리고 이상한 한글로 한글이 쓰여 있는 상품을 팔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글 맵에서 해외 수출장 가서 무무소를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소개가 매우 괜찮은 한국 화장품 가게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해결이 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브랜드도 문제, 개인의 지재권도 문제, 모든 면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환경이 계속 되더라. 대표적인 기술 보호가 안 됐던 사례가 이겁니다. 인포뱅크라는 회사인데 IMF 때 문자 투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전화기 하나 가지고 투표하는 거예요. 이 기술이 굉장히 좋은 기술인데 IMF 때문에 돈이 없다 보니까 국내 특허 딱 한 건만 출원하고 해외 특허 출원 안 했어요. 그랬는데 계속 그 뒤에 국내에서도 특허 침해가 이루어져 가지고 5번 소송을 하고 다 이겨서 결국 국내에선 시장을 독점을 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 사장님을 제가 만났는데 해외 출장 갔다가 울고 왔어요. 왜 울고 왔냐? 비행기에서 옆자리에 앉은 분이 자기 휴대폰을 가지고 문자 투표를 하고 있는데 자기 기술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해외에 특허 출원 안 했으니까 그건 공짜예요. 한국에선 돈 내고 쓰는 기술이 해외에선 공짜 기술이 돼버리니까 시장을 놓친 거죠. 이렇게 좋은 기술이 시장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피해본 케이스가 있다는 것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물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서울대학교 이정호 교수님의 그 벌크 핀팩 기술, 지금 이제 과기부 장관 되셨지만 그거 가지고 삼성하고 대단히 큰 규모의 소송도 전개를 했는데, 그런 기술도 보면은 미국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송이 가능해요. 그래서 해외 특허가 대단히 중요한 기업 경쟁력 요소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국가 정책들을 했었습니다. 2019년에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 전략도 발표를 했고, 해외에서도 확산시키기 위해서 해외 특허를 확보하는 그런 로드맵도 마련해서 운영을 했고요. 또 일본 수출 규제에 맞춰서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담보와 같은 지재권을 금융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정책도 발표를 했었고, 저는 저 나름대로 일을 많이 했었는데 그 이후에 그게 어떻게 더 발전되고 있는지는 뭐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자,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특허가 혁신을 끌고 가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특허 제도 자체도 혁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때 저는 2년 동안 열심히 혁신을 했는데 부족했어요. 지금도 부족해요. 수없이 많은 혁신이 앞으로도 이루어져야만 혁신을 위해서 혁신의 툴이 혁신되는 그런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때 했던 일들 많이 보여드린 건 피하고 이것만 좀 보여드릴게요. 수출 규제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기술 전쟁을 붙어왔어요. WTO 체제에서 자유무역화에서 우방 국가의 기술에 대해서 자기네 제품의 수출을 규제한 건 아마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적성 국가에 하는 짓이에요. 그 짓을 일본이 우리 한국에 한 거예요. 그때 했던 것이 보시는 것처럼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 3가지예요. 결국은 한국의 휴대폰 업계를 겨냥한 조치였습니다. 소위 이제 차세대 휴대폰들 있잖아요. 접는 휴대폰, 이런 것들이 나오는 시기에 반도체와 그 다음에 휴대폰의 그 디스플레이의 영역에 대해서 꼭 필요한 기술들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때 보시는 것처럼 특허 점유율이요,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폴리이미드 필름 모두 우리가 일본보다 많이 뒤집니다. 거의 다 일본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없으면 물건을 만들어 팔 수가 없는데 이걸 수출을 안 하겠다고 해버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일본은 이것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전략적으로 했어요. 꼭 필요한 필수 소재 기술, 장비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를 선점한다. 한국 특허청에 내는 특허 중에 굉장히 많은 특허가 일본 기업들 특허입니다. 외국 기업들 중에 한 30%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특허를 선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특허를 안 내요. 감춰버려요. 왜냐하면 특허는 볼 수 있잖아요. 보면 참고는 할 수 있거든요. 참고도 못하게 하려고 영업비밀로 감추는 전략도 썼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 기술을 가지고 시장을 미리 포획한 다음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들어오면은 자기들이 가진 특허를 가지고 밀어내는 거죠. 그런 전략을 가진 나라가 한국에 이런 수출 규제를 하면서 제가 일본에 좀 있었는데 저하고 잘 알던 경제산업성의 관료가 그때 무슨 말을 했냐면, 한국이 일본의 특허를 침해하면 전 세계에서 소송을 벌려가지고 한국 기업들 쫓아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전략이 바로 이 밑에 부분이에요. 좋아, 그렇다면 우리는 일본이 가진 핵심 기술을 우리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겠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의 기술을 개발하겠다. 일본 기술을 참고해서 특허를 이용해서. 두 번째, 우리가 일본의 기술을 피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겠다. 대체 기술을 찾겠다. 특허 빅데이터를 다 뒤져서. 세 번째, 일본의 기술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그것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일본 특허에 대해서 그 특허는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특허가 아니다. 그것보다 먼저 개발된 아이디어가 이미 있더라라는 방식으로 일본의 특허를 국제무대에서 무력화하겠다. 이 4가지 전략을 세웁니다. 그 4가지 전략으로 소부장에서 기술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이 IP R&D를 본격적으로 전개를 했어요. 그리고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폴리이미드 필름입니다.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은 접는 휴대폰에 써요. 근데 10,000번, 10만 번 접어야 돼요. 그랬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꾸 접으면 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상해서 끊어져 버리거나 접는 부위가 불투명해지거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는 소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강한 소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일본의 스미토모사는 이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에 대한 세계적 특허를 가지고 있고 기술도 가지고 있고 제품을 수출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의 대량 생산 공장이 한국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첫째, 이 여러 번 접어도 상하지 않는 필름을 만들 수 있어요. 강한 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투명하지가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일본 애들이 이걸 투명하게 만드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골머리를 썩히는 상태에서 일본의 기술 규제가 들어온 거죠. 근데 일본은 자기네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폴리이미드 필름을 만드는 공정이 6단계인데 그 중에 전 공정만 특허로 공개를 했고 후 공정은 영업비밀로 감춰놔서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제 폴리이미드 필름 이렇게 만듭니다. 유리판에 원료를 잘 배합을 해가지고 그 원료를 액체로 만든 뒤에 그것을 이렇게 도포를 합니다. 도포를 해서 말린 다음에 그것을 벗겨내서 필름 형성하는 간단한 과정이에요. 근데 원료가 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도포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벗겨내는지 이런 각각 단계별로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얘들은 투명하고 우리는 불투명하냐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한다면 연구의 가지수가 수천 개, 수만 개가 되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그 기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허 분석을 했어요. 했던 결과 나온 게 뭐냐면 그 스미토모의 다른 제품의 특허 분석을 같이 병행을 했더니 나온 게 자기들은 이 블랙박스, 제막과 방리 공정을 감춰놔서 뭐가 벌어진지 모르면서 이쪽 파트에서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용액의 제조 단계부터 이미 수분의 함량이 바로 투명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타 특허를 검토했더니 후공정에서도 역시 물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발견해서 R&D 방향을 아예 전 공정의 수분 제어로 바꿀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원료 중에서 수분에 한정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할 수 있게 모양을 바꾼 거죠. 그 과정을 저희가 그때 이제 제조업체에 전달을 했고 R&D 제안을 했고 지금은 저희가 아마 이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특급 빅데이터 어떻게 R&D 쓰는지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그 외 나머지들은 제가 일단 넘기고요. 여기를 잠깐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께 혁신이란 것이 어떤 것이고 또 혁신이란 것이 좋든 싫든 우리가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필연적인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툴로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간들의 제도인 지재권 제도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 지재권 제도마저도 수많은 혁신을 해야만 유용한 툴로 거듭난다는 것을 우리나라의 정책사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럼 혁신을 해야 되는데 혁신이란 것은 그냥 혁신이 아니고 우리가 처한 환경의 변화로부터의 혁신입니다. 혁신은 그래서 정답이 없어요. 변하는 환경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하는 거니까. 그럼 도대체 어떤 게 변화하는 환경인지 미리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처하고 있는 피할 수 없는 환경들을 여기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코비드-19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고 하고 있고 엔데믹이 왔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과연 끝난 것일까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면 이걸로 끝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가 생긴 원인 자체가 그동안 인류와는 격리되어 있던 동굴의 박쥐들이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인류에 접근하면서 발생한 인류한테 소개되지 않았던 새로운 바이러스가 사람들한테 오면서 생긴 병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사람처럼 지구상 집중적인 두뇌가 없는 자연 생물체들은 끝없이 트라이얼 앤 에러를 통해서 자기 먹이를 찾을 텐데 앞으로도 새로운 병균이 인간을 찾을 가능성이 없느냐? 결론은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 텔레비에도 나왔습니다만 황색 망사점균이라고 하는 것은 두뇌가 없습니다. 식물에 가까운 생물이에요. 근데 이 생물은 학습 능력이 있어요. 하나하나의 세포가 가진 경험을 서로 공유하면서 자기가 진화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먹이를 찾아내요. 어떤 경우에든 간에. 그런 것이 황색망사점균만의 케이스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연계에 있는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그 나름의 집단 지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AI 알고리즘이라는 것도 사실은 자연계에서 이미 여러 가지 방식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수없이 많은 반복이 되고 있는 학습 과정의 하나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도 이와 같은 집단 감염병들이 계속 생길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집단 감염병은 우리의 사는 방식을 바꿔요.
세계 시장에서 자유롭게 오가던 인류가 비행기를 못 타게 됐고요. 그래서 블록아웃이 발생하고요. 또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되고 비대면이 발생하고 수없이 많은 시장의 변화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앞으로 계속 되풀이될 것이라는 것이 많은 분들의 전망이라 한다면 우리의 기술, 우리의 진화, 또 우리의 시장 개척 전략도 여기에 맞추어서 바뀌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혁신적인 수단들을 어떻게 동원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령화. 한국도 이미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 고령화의 속도로 간다면 앞으로 십수년만 지나면 노인이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시대가 옵니다. 근데 돈은 그분들이 다 가지고 있죠. 여러분보다는 아버님, 어머님이 더 부자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나이가 많이 드시면 돈 쓰는 방법이 달라져요. 멀리 못 가요. 가까운 데서 써야 되고요. 병이 많이 걸려요. 의료비가 많이 지출이 되죠. 그리고 간병인이 필요하게 되고 간병 기술이 필요하게 되고 또 지금까지 없었던 많은 불치병에 대한 치료법이 필요하게 되고 시장이 바뀝니다. 그 시장이 바뀌는 것은 일자리의 변화를 수반하고 또 기술의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기술들이 여기에 맞춰서 진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혁신할 수 없다라는 또 하나의 도전이 됩니다. 지구온난화, 여러분들 에너지공학과 학생들이시니까 잘 아실 것처럼 지구온난화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제성의 공식을 바꿨어요. 과거에는 비싼 에너지라고 치부되던 것들이 이제는 안 쓰면 안 되는 에너지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분야에서도 혁신 기술을 가지고 비싼 기술들을 빨리 사용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변화의 시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새로운 혁신을 필요로 하고 실제 혁신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안전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어찌 본다면 경제성의 원칙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위험한 것들을 눈을 감고 지나갔다면 지금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의 경우는 그렇지 않죠. 어디서 발생한 안전사고든 간에 SPC에서 작업자가 불행하게 사망한 사고가 최근에 문제가 됐지만 이런 사고 하나하나가 국민들의 마음에 굉장히 큰 상처를 주고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회적 요구가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아까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기후변동이 심해지면서 태풍이 발생하고 있고 엘니뇨가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지진과 같은 재해도 빈발하고 있고 또 인간들이 그동안 만들어놨던 원전과 같은 여러 가지 위험성이 수반되는 에너지 시설들이 또 국민들의 거부를 받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쪽 분야에서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새로운 기술 변화의 중요한 방향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최근에 나타난 새로운 변화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것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했는데요. 그것은 뭐냐? 세계 시민의 원칙. 전 세계는 하나의 시민이다라는 원칙이죠. 결국 미국이 전 세계의 시민이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두 번째는 자유무역. 그리고 글로벌 폴리스. 전 세계의 안정과 질서를 미국이 지키겠다는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세계에서 유일한 하나의 축으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러던 미국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갑자기 자기 나라의 일자리를 위해서 이웃 나라가 가난해지는 걸 서슴지 않게 버려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Beggar My Neighbor Policy는 벌써 30년 전부터 나오는 얘기지만 근린 궁핍화 정책이라고 해요. 이것은 자유무역 정책이 아니고 사실은 벌써 100년, 200년 전에 존재하던 중상주의의 정책입니다. 자기 나라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강제로 끌어오고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것을 막는 것은 되게 무식한 짓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시장이 바뀌고 있으면서. 그래서 과거의 미국 중심의 체제가 붕괴되면서 자유무역이 쇠퇴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의 원칙들이 훼손이 되더라도 그것을 바로잡을 사람이 없어요. 지금 WTO의 분쟁 조정 기구가 벌써 몇 년째 작동을 안 하고 있고요. 미국이 의도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구성원들을 임명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전 세계가 이제는 기술 분쟁 오케이, 남의 나라 못 살아도 좋아, 자원민족주의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할 거야 라는 식으로 굉장히 이기적인 다축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이제는 마스크까지도 자기 나라에서 만들고 싶어 하고 반도체는 물론 무조건 자기 나라에서 만들어낸다고 말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각종 리쇼어링 정책이 상대적 생산의 비교 우위를 무시하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 방지법은 결국은 해외에서 생산한 배터리나 반도체 같은 것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정책이 되고 있고 해외의 자동차를 불이익 주는 정책이 되고 있고 칩4는 중국을 대항해서 중국을 빼놓고 나머지 나라의 반도체들이 뭉치지 않은 정책이잖아요. 또 IPF,
그 중국이 가입하는 그 아태 경제기구에 대한 대안으로서 중국을 배제하는 새로운 태평양 경제기구를 만들고자 하는 미국의 움직임이 보여주는 것처럼 전 세계가 다극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극화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장이 분할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선시장은 지금까지는 대형 선박의 시장을 한국과 중국이 나눠 먹었어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세요. 러시아는 지금까지 한국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배를 샀지만 우리가 러시아를 제지하고 있는 일이 분명히 계속된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러시아가 한국의 배를 살까요? 우리는 팔 수 있을까요? 지금 제재 국면에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한국이 러시아의 배를 계속 파는 것을 싫어해요. 근데 중국은 그 기회에 러시아의 배를 팔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중국이 유럽의 배를 팔 수 있을까요? 갑자기 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던 두 나라가 나누어진 양극을 나눠서 지배하는 그런 꼴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러시아, 중동, 중국, 제3세계들이 하나의 축이 되고 미국과 EU, 일본, 한국들이 다른 편에서는 양극 체제가 나올 수도 있는 상태가 오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 시장의 비교율을 잃지 않을지는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매일매일 시장을 점검해야 될 정도의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공급망 애로. 여러분들은 공급망 애로를 아마 작년부터 유심히 보기 시작했을 거예요. 마스크가 부족해지고 요소수가 부족해지고 겨울이 되니까 갑자기 염화칼슘이 부족하다 그러고 옛날에 없었던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생소하셨을 텐데 사실은 자유무역 체제가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공급망 애로가 정상이고요. 애로가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공급망 애로에 대한 이론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과 공급량이 균형을 이룬다고 말을 하는 게 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망 애로가 있으면 가격이 오르면 돼요. 근데 과연 요소수가 부족했을 때 그 가격이 오르면 해결이 되든가요? 안 돼요. 또 하나 우리가 요소수 때 겪었던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그럼 요소수가 부족해서 생긴 대란이니 요소수가 충분하면 해소가 되느냐? 지금 제가 직접 겪었던 거니까 말씀을 드리면 2021년에 한국이 요소수 대란이 벌어져서 많은 디젤차가 쓰고 난리가 났는데 역설적으로 2021년에 중국은 한국에 역대 가장 많은 양의 요소수를 팔았습니다. 이게 믿어지세요? 요소수는 더 많이 팔았는데 요소는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생겼냐? 그때 저희가 전국의 100대 주유소에서만 요소수를 팔게 하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공급을 했는데 가보면은 트럭이 줄을 서가지고 요소수를 사고요. 자기 요소수 산 다음에 뒤로 가서 다시 빼요. 다시 줄을 서요. 왜냐하면 부족하니까 가수요가 생겨가지고 수없이 다 사모으는 거예요. 대한민국 트럭 운전사 집의 상당수가 요소수가 많이 저장되는 창고처럼 변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리 요소수를 많이 공급해도 부족한 상황이 한 달 넘게 지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급망 문제는 단순하게 물건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시장을 어떻게 하면 빨리 진정시키느냐 하는 이슈로도 직결이 되고요. 그 말은 굉장히 예민하고 면밀한 시장 관리가 앞으로 계속 필요할 것이다. 이걸 유능하게 해내는 정부가 잘하는 정부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 대표적인 기술 변화의 그 모습인데 AI, 빅데이터, 로봇, AR, VR, 의료 분야의 혁신, 모두 수송 분야의 혁신, 수없이 많은 기술적 혁신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까 지재권에 대한 얘기에서 보신 것처럼 이 기술을 법적으로 처우할 수 있는 어떤 정확하게 정립된 장치가 없어요. 또 누가 먼저 이 기술을 갖냐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왜냐하면 플랫폼 기술이다 보니까 기술은 별게 아닌데 가입자를 많이 확보한 자가 승자가 되고 나머지는 다 죽게 돼 있어요. 이런 차별적 경쟁의 시기를 어떻게 살아나갈 것이냐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혁신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시기에 그럼 기재권이 뭘 하느냐?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 보기는 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의 경우에 감염병으로 국경이 봉쇄되고 물류의 이동과 관광의 이동이 막히면서 우리 산업의 타격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싸게 만들 수 있으니까 대량 생산하겠다고 말했는데
그 비교의 기반의 분업 구도가 훼손돼 버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리쇼어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과거처럼 대량 생산, 대량 수출, 수출 중심 생산 구조의 성장 전략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시기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기술위입니다. 내 기술을 남이 따라갈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사가요. 근데 내 기술을 남이 베낄 수 있거나 따라갈 수 있으면 안 사가면 돼요. 다행히 그걸 지탱해 줄 수 있는 글로벌 장치 중에 하나가 바로 지재권이에요. 또 하나, 한국의 기술에 대한 글로벌 마켓의 신뢰가 있잖아요. 한국의 충성스러운 수요 그룹을 확보하기 위한 차별화된 브랜드 전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탁월한 기술과 그 다음에 탁월한 소비자 시장의 형성,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나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지식재산 전략도 보다 면밀하게 형성이 돼야 되고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마지막에 써 한번 보시죠. 지재권을 우리는 뭐로 보냐면 사유재산 보호를 위한 사법 시스템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거마저도 잘 보호 안 해줘요. 근데 다른 나라는 안 그래요. 우리가 아니라 이미 중동의 여러 나라, 그리고 미국, 유럽 등은 지재권을 혁신의 중요한 도구로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제 강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다른 나라의 특허 출원이 왔을 때 그것을 승인해주는 퍼센티지를 봤더니 일본이 혁신 기술을 육성하겠다고 선포를 했던 시기에 IoT 기술에 대한 특허 인정률을 보니까 거의 100%예요. 일본 기업이 일본에서 특허를 내면 다 특허를 내줬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남의 특허를 베꼈으면 가짜 특허지. 근데 다 내줬어요. 중국도 중국이 국가 핵심 전략 기술이라고 하는 분야의 특허에 대해서는 중국 기업들을 우대합니다. 한국은 안 그래요. 우리는 그런 전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맞냐? 도덕적으로 본다면 한국이 맞아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다른 나라들은 이 지재권 자체를 하나의 전략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고, 그것마저도 생각하지 않은 채 사법기구에 맡겨놓는 시각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이상은 한국은 특허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나라로 남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방금은 제가 감염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분야에서 똑같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분야에 대한 답은 저 말고 여러분들이 한번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성 평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보시게 될 텐데, 사실 지식재산의 가치 평가라고 불리는 부분도 굉장히 큰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건 물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무형재화에 대한 밸류를 한다고 하는데요. 특허라고 하는 것도 사실 비슷한 거라, 이 특허 자체를 평가하고 특허를 줄 거냐 말 거냐의 논의가 아니라 그게 얼마짜리냐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될 때 바로 지금 이 얘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도 앞에서 계속 얘기해 주셨지만 특허의 사실 거의 대부분은 그냥 별 의미가 없는 특허입니다. 근데 이건 물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무형재화 이런 것들을 실제로 거래하는 시장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우리나라의 경우에 벤처기업 육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이제 외환위기 보통 이후인 거,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시작했다고 보이고요. 처음으로 기술가치평가, 기술거래라는 개념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계셨던 산업부에서 주로 집중적으로 많이 만들어서, 저도 그때 초짜 교수였을 때 기술가치평가협회도 만들고 기술가치평가사라는 걸 만드는 제도 이런 것들을 같이 참여해서 제 개인적으로도 기술가치평가사 자격증을 갖게 됐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에너지 분야라고 해도 없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존재하는 거고요.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발명, 발견, 공부하는 것 등등도 실제로는 가치를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 이 부분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들을 사실 공과대학교 학생이라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아마 여러분들이 창업이라든가 이런 거 하실 때도 아마 많이 배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런 파트 중에 창업과 관련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특허도 가졌습니다. 드디어 회사를 차려서 내가 여기서 돈을 벌어보겠다고 생각했다고 치죠. 근데 실제로 돈을 벌 때까지 좀 여러 가지 골치 아픈 거쳐야 됩니다. 제일 좋기는 누가 나서서 그거 사주면 베스트죠. 그 기술 이전이라고 그러죠. 특허 내가
1억 주고 사줄게. 그럼 땡큐 베리 매치 하고 팔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조그마한 벤처 기업을 만들었더니 내가 벤처 기업을 사줄게. 뭐 이런 사례 많이 보셨을 거고요. 그런 거 말고는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회사를 주식시장에 상장해야만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장은 저기 코스피, 코스닥 두 개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쪽은 대형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데고요. 막 만들어진 벤처 기업들은 아니요, 그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코스닥 같은 경우 들어가려고 해도 창업해서 상장까지 10몇 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럼 그동안 투자하다가 말고 투자자, 특히 여러분들이 만약 기술 개발자라면 한 번도 돈을 뺄 수는 없고 계속해서 돈을 빌려서 집어넣어야 되는 문제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2013년에 새로 만든 시장이 코넥스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국가가 제도를 바꾸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개수가치평가를 얘기했다면 이제 그래도 벤처기업도 빨리 상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벤처기업에 투자한 투자회사들이 재빨리 그 돈을 회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그러면 벤처기업에 더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벤처 캐피탈, 엔젤 투자 등등이 실제로 들어와서 플레이를 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줌으로써 코스닥과 코스피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든 제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내에서 창업이라든가 이걸 일으키고 특허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가치를 가지게 만들고 하는 역할을 하게 되게 만든 제도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특허는 앞에서 들으셨으니까 오픈소스 무브먼트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전략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허 필요 없고 아예 자기 소스를 공개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소스를 먼저 쓰게 만들어서 내 거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팀을 만들어서 시장을 점유하는 형태. 이건 기존의 특허 등등으로 내 것을 보호하자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무브먼트고요. 이쪽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토픽이고 특히 정보보안 산업 쪽 계열에서 상당히 새로운 형태로 이머징 인더스트리에서 나타나고 있는 재미있는 형태입니다. 앞에서 들으셨던 여러 가지 인더스트리가 있고 그렇지만 뒤에서 얘기해 주셨듯이 지금 계속 변화하고 있거든요. 역시 회사들도 특허를 내거나 기술을 개발했을 때 기존의 특허를 통해서 보호하려는 측면이 아니라 이걸 무기로 사용해서 시장을 장악하려고 하는 새로운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고 학술적으로도 굉장히 연구가 되고 있고 당연히 요즘은 신규 기업들도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이렇게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들이 학교 내에서도 연구되고 있고 공과대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연구되고 있으니까 당장 에너지자원공학과 학생들만 해도 수업이 비슷한 수업들을 하고 있고 저도 이런 쪽에 강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모르셨죠? 이제 실제로 강의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 아는 지인분께서 지금 태양광 스타트업에 재직하고 있는데 예. R&D 관련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R&D가 연차별로 보고를 할 때 성과 위주의 보고를 하는 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예. 이러한 성과 위주의 R&D 보고가 진행이 된다면 기존의 어떤 혁신적인 기술을 이뤄낼 수 있는 기초 기술이나 원천 기술에 대한 도전적인 혁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사실은 제가 이 방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허 교수님이랑 방에서 얘기할 때도 나왔던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강의 과정에서 한국의 그 공공 R&D 투자액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너무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성과가 충분히 나오지 않으니까 그동안 이것을 효율하게 하거나 혹은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많은 장치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장치들이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리던던시, 중복성의 배제, 그리고 그 R&D 자금을 유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영수증, 회계, 결산 제도 도입 등등 수없이 많은 장치를 가지고 연구자들의 어떤 행동을 제약해 왔거든요. 근데 그 행동을 제약해온 결과 우리 공공 R&D의 효율성이 높아졌느냐? 높아지지는 않았어요. 다만 부정이 좀 줄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기 그 1990년도에 나왔던 전자오락이 있어요. PC 게임인데 그 게임은 이제 국가를 경영하는 게임이었는데 제가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제가 가끔 했어요 그걸. 이상한 게임인데
이제 자기가 나라가 돼서 자원을 이렇게 여러 분야에 넘겨주는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보는 건데 R&D에 투자를 하면요 꼭 발생하는 게 부정부패가 늘어나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서구 나라들도 다 창의적 R&D를 하기 위해서는 엉뚱한 데 돈이 쓰이는 것을 감수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강한 규제 그리고 그 강한 룰의 그런 레이즘이 올바른 R&D의 방향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요. 리던던시도 허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R&D 제도가 웃기는 것 중에 하나가 성공을 해야지 나머지 잔금을 줘요. 그러니까 99%의 R&D가 성공이라고 나와요. 실패했어도. R&D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데도 생산을 못했는데도 그 다음에 가보면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실패했기 때문에 또 다른 R&D가 같은 제목으로 필요한데 못해요. 이거는 오히려 정부 R&D가 연구개발의 발전을 가로막는 거고 사회혁신을 막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리던던시를 비롯한 여러 가지 강한 규제들은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 수년 동안 일부 연구 과제를요 과정관리가 아니라 성과관리로 바꾸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그 과기부의 연구센터 사업들 한 5년에 걸쳐서 한 100억 정도 교수님께 드리고 알아서 쓰세요. 다만 처음에 약속했었던 거 다 이뤄내세요라고 하는 식으로 최종적인 책임과 재량을 부여하는 방식의 R&D들이 여러 부처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고요. 그 제가 이제 아까 제 연구와 관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IP R&D예요. 그러니까 R&D를 할 때 그 과제가 정말로 할 필요가 있는지를 여러 각도에서 봐야 되는데 아까처럼 제목 같은 R&D가 있다고 해서 X 이럴 것보다는 그 R&D를 했을 때 나올 결과물에 해당하는 기술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보는 방식이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그 R&D를 지금 공공 분야에서는 저희가 저기 핵심 소재 장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의무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연구 분야를 특정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국가 R&D를 이런 식으로 편성해요. 첫째,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교수님들 모아요. 허 교수님 비롯해서. 그럼 되게 훌륭한 교수님들이 모이긴 하지만 문제는 죄송합니다. 자기가 아는 분야만 아시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차세대 한국의 혁신 기술이라는 분야는 거기 모이신 교수님들이 아는 분야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막 다퉈가지고 뭐 8대 분야, 10대 분야 선정하면 그분들의 제자분들, 이제 여러분들의 조교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비딩을 해가지고 과제를 따가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R&D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일종의 먹이사슬이 만들어지는 구조인데 뭐 나쁜 의미는 아니고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한테 필요한 기술을 R&D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술을 R&D 한다는 거죠. 그 방식으로 혁신이 안 이루어져요. 우리가 없는 기술을 R&D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R&D 과제 선정하는 과정의 혁신이 굉장히 중요한 R&D 혁신의 한 아이템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목소리를 저도 많이 냈었고 작년부터 내는 사람들이 꽤 많다 이 말씀 드리고요. 말씀하셨던 그 과정관리의 그 형식성 그리고 지나친 관료주의, 레드테이프 이 분야는 저는 빨리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저기 국민 세금을 쓰는 정부 공무원들은요 항상 자기가 쓴 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나중에 그것이 잘못 쓰였을 때 돈을 거출해서 내준 사람의 입장에서 잘못되면 자기가 감옥도 가요. 그래서 그런 의미 때문에 공무원한테도 충분한 자유를 주지 않으면 책임으로부터의 면책을 주지 않으면 실패하는 R&D를 못할 거다.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은 실패하는 R&D를 못하기 때문에 성공하는 R&D가 없는 이상한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